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5년에 출간한 세 번째 제 교재인 해품사의 시대별, 주제별 600제 교재에 있는 브로마인드인 시대별 빈출 키워드 연표에 대한 총정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대별, 주제별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 교재 부록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연도 문제를 좀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제 교재를 안 구매하신 분들이라도 내가 시험 직전에 이런 연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한 번에 쭉 정리할 만한 강의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다룬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선사시대부터 현대시대까지 한능검 대비를 위해 가지고, 물론 다른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특히 가장 한능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각 시대별로 이런 연도라던가 사건 같은 거,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빠르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사시대. 솔직히 선사시대는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를 보실 시점이라면 대부분 알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기원전 약 70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 약간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석기 시대에서 이런 주먹도기, 집게 등의 뗀석기란 도구를 사용했었고, 이 시대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동굴 및 막집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약 8천년 전부터는 신석기 시대라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농경 및 목축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가락바퀴를 쓰고, 곡식을 갈기 위한 갈돌 및 갈판 등을 쓰고, 빗살무늬 토기 등을 제작해가지고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원전 약 2000년 전에는 청동기 시대라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계급이란 게 발생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대까지는 계급이 없었는데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고, 이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이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랑 미송리시 토기를 만들고, 그리고 무기인 비파형 동검을 시작했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원전 약 3세기부터는 철기 시대라 해가지고 솔직히 한능검에서는 철기 시대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철기 시대 때는 세형동검이라는 무기를 만들었었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 중국 화폐를 통해서 교역했다. 그런 사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에 대한 내용 을 다룰 건데, 일단은 고조선 전기, 이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했었고, 당시에는 중국의 전국 칠웅,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전국 칠웅 중 하나인 연나라랑 대립했었고, 당시에 연나라 장수인 진계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영토를 상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만 집권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 고조선 문제 풀 때는 특히 이 위만 시기랑 우고왕 집권 시기의 역사도 사실을 좀 잘 구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능검에서 연도 문제를 낼 때, 아니 흐름형 문제를 낼 때 좀 함정 포인트로 잘 내는데, 이 위만 때는 한반도 주변에 있었던 인둥국과 진번국을 복속시켜가지고 영토를 확장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랑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담당하면서 나름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었던 게 위만 집권 시기입니다. 근데 이 우고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한무제, 중국의 한무제가 이끈 군대에 의해 가지고 당시 고조선 후기의 수도성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었고, 그리고 고조선 옛 영토에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일시적인 통치 같은 걸 받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만 시기랑 우고왕 시기 사실 꼭 잘 구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사시대 끝났고요. 바로 고대시대 들어가 볼게요. 고대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걸 주목하시면 좋냐면, 고대시대의 경우에는 이 삼국의 대립이랑 관련된 그런 전투 사례 연도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371년, 475년, 554년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371년, 475년, 554년 약간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백제, 고구려, 신라가 조금 더 성장했던 시기랑 관련된 전투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시 삼국의 그런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371년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서 공격해가지고 당시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75년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 함락시킨 다음에 백제의 계로 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도를 더 내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드리면은 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평양을 천도해가지고 이 433년에 그 백제의 비왕과 신라의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란 걸 최초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75년에 여기 나와 있는 한성 함락이 발생한 거고요. 한성 말고 한성이요. 이로 인해 가지고 493년에 이르러 가지고 나제 결혼 동맹을 강화해 가지고 당시에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 시기에 이 나제 결혼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가끔 장수왕 문제 연결할 때 좀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554년에는 이 당시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가지고 한강 그 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는데 이 신라가 배신해가지고 당시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도 뺏어버려가지고 복수를 위해 가지고 이 백제 성왕이 관산성, 이게 한능건 기초성 9천 이런 식 언급되는데 이 관산성을 습격했다가 결국 신라의 군대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백제 성왕과 대립했던 건 신라 진흥왕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삼국의 대립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대외항쟁 관련된 키워드 좀 암기하시면 도움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일수대첩부터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일수대첩은 수나라의 침략을 방어한 건데, 당시 수나라의 침략을 방어한 거는 을지문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일수대첩 이후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사일수대첩 발생하기 이전에 그 이 안시성 전투, 그러니까 사일수대첩이랑 안시성 전투 순서를 좀 구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의 침략을 방어한 거다. 그리고 당시에 뭐 양만춘 등의 장수가 활동했었고, 이때 당시엔 당태종의 군대를 막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점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수나라 먼저 방어하고 당나라 방어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개소문의 정변이 발생했었는데, 이 연개소문은 당시에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즉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 스스로 대망리지에 즉위했다. 근데 이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당시 당나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이 당나라가 건국된 직후에 천리장성 축조를 담당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에 대한 온건적인 입장을 가졌었던 영유왕 세력들이 이 연개소문을 먼저 견제하려다가 지가 먼저 이렇게 선빵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구려 대외항쟁 유형의 경우에는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 침략을 방어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고대 시대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삼국의 통일과정 유형이거든요. 일단 이 삼국의 통일과정 유형은 일단 첫 번째 스타트, 이 대야성 전투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백제 의자왕 때 이 백제 의자왕 때 윤충이라는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신라의 대야성 공격해가지고 김춘추의 가족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백제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는 이 고구려의 보장왕에게 군사를 먼저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장왕이 뭐 중령이나 마목현 등 옛날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네가 빼앗은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군사 안 주겠다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협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당태종에게 군사 요청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당 동맹이 체결됐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이 대야동 전투랑 연개소물 정변 사이에 뭐가 먼저고 나중에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런 걸 안 설명드린 이유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개소물 정변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연결되는 주제예요. 이 대야성 전투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나당 동맹처럼 삼국의 통일 과정이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대주제를 봤을 때, 같은 연도끼리 봤을 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사건들끼리는 굳이 연도 뭐 이게 몇 월 차이 나는 것 같다가 문제를 안 내요. 그렇게 내면은 아마 제가 문제를 풀어도 못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그런 문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나당동맥이 체결한 이후에 당시 이 나당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백제가 먼저 멸망한 다음에 이 백제 영토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당시 대표적으로 흑치상지, 도침, 그리고 복신,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백제인들은 흑도복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흑도복의 약간 그 부흥운동 이후에는 이 외 지원으로 백강 전투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시 백제와 예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백강 전투 발생한 게 대표적인 백제 부흥 운동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이 고구려 멸망했었고 안동도부가 설치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한능검에서 백제 멸망은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고구려의 멸망의 경우에는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을 좀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물 키워드로 고연무, 건모잠, 안승 이 인물들 외우시면 되는데 이 강력했던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진다고 고건 안돼 이런 식 암기하시면 돼요. 자, 강성해진다고 고건 안돼 이렇게 고거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신라의 지원으로 전북 익산에 보덕국을 건립했다. 여러분 이 사실까지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덕국을 건립한 시기가 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덕국을 건립한 시기인 674년을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나당 전쟁이 발생했었는데 나당 전쟁 관련된 이 육지에서 그 당나라 군대 이긴 매소송 전투랑 해전 바다에서 당나라 군대 격파한 기벌포 전투의 결과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매소송전투, 기벌포전투 발생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 다음 사실 이제 그 삼국 통일 이후에는 솔직히 그렇게 연도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나마 제가 이건 알아도 좋겠다 싶은 것만 가져왔는데 뭐냐면 이 해공항 피살이란 표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게 한능검에서 통일신라 하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을 출제할 때 어떤 그런 기출 키워드 잘 가져오냐면 해공항이 피살된 이후에 왕위 쟁탈이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왕위 쟁탈이 심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좀 잘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능검에서 해공항 피살 이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통일신라 하대 사회성 유형 낸 거니까 뭐 당시 대표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뭐 최치원이라던가 진성여왕이라던가 아니면 장보고라던가 이런 인물들 연계해서 뭔가 사실 같은 유형을 낼 수 있고요. 특히 통일신라 하대 유형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반란살의 흐름을 가끔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란살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각 반란의 앞글자 따가지고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거 적이잖아요. 아 조금 위트 있게 한국인 위트처럼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두시면은 반란 문제도 쉽게 풀 겁니다. 그래서 가끔 통일신라 하대 문제를 낼 때 반란 순서 문제를 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 시대 끝났고 바로 고려 시대 들어가면은 일단 고려 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후삼국의 통일 과정 흐름을 먼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여기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공, 고, 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히 통일신라 멸망 이후에 이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금산사에 유폐된 이후에 몰래 탈출해가지고 고려에 귀순했다. 일단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산전투, 고창전투,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된 이후에 몰래 탈출해가지고 고려로 귀순했고,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멸망, 특히 이 통일신라 멸망 관련된 기출 표현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 통일신라 멸망의 경우에는 한능검 기출에서 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통일신라 멸망보다는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경순왕 김부, 그러니까 이 김부가 경순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런 표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 임명됐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아, 통일신라 멸망 다른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공산전투는 후백제의 견훤이 승리했다. 고창전투는 고려의 왕건이 승리했다. 이 누가 이겼고 졌는지도 조금 그 인물령 다룰 때는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주목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고려 중기의 정치적 변동 관련된 순서를 좀 외워주는 게 좋거든요. 뭐냐면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당시 이자겸이 외척 세력인데 인종에 의해 가지고 위협을 받자마자 이 지가 척준경이랑 같이 반란을 주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먹었었고, 이 특히 이 이자겸의 난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 권력을 먹은 상황에서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묘청의 경우에는 이 서경, 이 평양이 좀 뭔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면은 뭔가 나라가 부흥할 거다. 그리고 동시에 뭐 황제도 칭하고 금나라 정벌하고 그런 걸 주장했었던 게 서경천도 운동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개경파의 반대에 의해 실패해가지고 묘청의 난을 주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반란, 그리고 여기선 지금 빠져있는데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 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무신정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자겸 그리고 묘청 그리고 무신정변,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그래서 보통 고려 중기의 정치적 변동 유형을 낼 때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반란, 그리고 무신정변, 이 흐름을 되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이 무신정변은 무신들이 문신에게 차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의반과 정중부 등에 의해서 발생한 반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는 솔직히 별로 더 다룰 게 없어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정중부 정권 때는 특수행정구역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약간 좀 그 무신정권, 그러니까 무신정권 때 집권자 때 어떤 반란이 발생했는지 이걸 조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망이망소인하는 경우에는 특수 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발생한 반란이고요. 이 만적인하는 경우에는 약간 노비의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반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망이망소에 나는 이 망이망소에 나는 정중부 정권, 그리고 만적에 나는 최충원 정권 때 발생했다. 이걸 파악하실 필요 있고, 이 최후 정권 때는 대몽항쟁에 의해 가지고 강화천도를 단행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무신정권 시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흐름형 문제를 낼 때 이런 약간 각 집권자별 시기의 그런 반란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아니면 대몽항쟁 이런 것처럼 외세방어 관련된 걸 낼 수 있는데, 솔직히 무신정권 때 외세방어는 이 최후 정권 때 그런 대몽항쟁 외에는 잘 낼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적어놓은 거 외에도 각 집권자 때 어떤 반란이 발생했었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과정, 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 우왕 때 이르러가지고 이 명예철령이 설치에 반발해가지고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최영이 이성계를 파견해가지고 명나라 그 당시 그 요동정벌 이거 담당시켰는데,
이 이성계가 사불가로 내세우면서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한 다음에 당시 이성계 군대와 최영의 군대가 맞서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성계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최영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동정벌 추진, 위화도 해군, 그리고 정도전, 조준 등의 그런 건의로 경기도 지역에 한해 가지고 이게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이 실시된 거랑, 그리고 조선이 건국됐다는 이 흐름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조선 건국 과정, 요동정벌 추진, 위화도 해군, 과전법 실시, 조선 건국, 이런 식 흐름을 낼 수 있고, 여기 앞에 가끔씩 이 조선 건국 직전에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되었다, 이거 정도 여러분 다룰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의 경우에 솔직히 여기 두 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흐름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태조 이성계 때 그냥 한양을 천도했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이방원, 훗날 태종 3대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두 차례 왕자는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죽이고 형도 때리고 막 그런 식의 그런 반란을 주도했었죠. 뭐 정확히 2차 왕자에 나는 경우 얘가 일으켰다보단 형이 약간 좀 질투해가지고 좀 발생했다는 게 더 가깝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방원이랑 관련된 사건 이거 두 개 외워두시고, 특히 이 제 1차 왕자 난 때 정도전이랑 이방석이 피살되었다, 이걸 좀 기출 키워 잘 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여기 있는 내용 먼저 다루면은, 일단 이 수양대군, 그러니까 즉 훗날 7대 세조는 한 명의 권람 등과 함께 계유정난을 주도해가지고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왕에 즉위했었는데, 당시 이걸 반발해가지고 당시 성산문 등의 사육씨는 이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과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유정난 직후에 단종 복위 운동 나왔다는 거를 가끔 세조 관련된 흐름형 유형 낼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사화 유형은 흐름형 유형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그런 각 사화랑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밑에다 적어드릴게요. 자, 무오사화의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그 제자들이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인 사초에 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거고,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이 연산군의 엄마인 폐비윤씨 사사 사건의 그런 전말이 밝혀지면서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는다 라는 의미에서 발생한 건데, 이 무오사화랑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연산군 때 발생한 사화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뭐냐면 이 조광조가 위훈삭제랑 현량과 실시를 건의해가지고 약간 훈구파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조광조 등을 비롯한 신진 살인 세력들을 약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기묘사화고, 마지막으로 을사사화의 경우에는 우리끼리 싸우자, 약간 일종의 외척끼리의 싸움에서 비롯된 건데, 을사사화의 경우에는 뭐 유님, 뭐 대윤 세력, 그리고 소윤, 윤원영 세력 간 이런 외척 세력 간의 그런 다툼에서 비롯돼가지고 지금 반대로 적었네요. 이렇게 적지 말고, 그러니까 윤원영 이런 소육 세력 간의 그런 대립이 발생해가지고 약간 발생한 반란이다. 그래서 이 사화 유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왕 때 발생했었고 그 각 사화의 발생 원인이 뭐지?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알아두셔야 문제를 쉽게 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키워드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어떤 사화가 어떤 왕 때 발생했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화 발생한 거구나, 그런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갑자사화를 계기로 중종반정 일으켜가지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 중종을 즉위시켰다, 이거까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선조 때 발생한 거, 이 선조 때 이조전랑 임명권을 놓고서 김효원이랑 심의겸 이런 인물들이 심의경 이런 인물들이 대립하게 되면서
당시에 뭐 동인, 서인 이런 약간 붕당, 약간 지금은 좀 정당 같은 그런 게 형성됐다 할 수 있겠고, 이 동인 출신의 인물이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 모반을 받아 그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 서인 출신의 정철이 주도한 기축옥사에 의해 가지고 동인 세력들이 크게 위축되는 기축옥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크게 임진왜랑 관련된 대표적인 순서거든요. 그래서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 임진왜란 순서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연도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까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전투의 맨 앞글자만 따가지고 부동탄선 끊고, 옥한 끊고, 그 다음에 진평행 끊고, 그리고 정유재라는 사례인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식으로 따시면 생각보다 문제 쉽게 풀어요. 그래서 물론 이 전투 때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동래성 전투의 경우에는 뭐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뭐 탕금대 전투의 경우에 충주 지역에 발생했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 진주전 말 그대로 진주지 발생했었고, 뭐 평양성 전투는 평양 지역 발생했었고, 이런 것처럼 지역사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동래성 전투는 송상현, 탕금대의 경우에 신립, 이런 식으로 인물 키워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일단 연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표 흐름 암기하기 위해서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각 사건의 흐름 맨 앞글자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생각보다 이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임진왜란 흐름형 유형 푸는데 크게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서 임진을 배웠으니까 이제 병자호랑 관련된 내용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크게 흐름이 인조반정, 이괄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흐름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광해군 때 뭐 폐모살자던가 아니면 그런 중립외교 등을 인해 가지고 서인의 주도로 인조반정이 발생하면서 광해군이 피해되었고, 이 인조반정의 결과 이등공신 책봉의 불만을 가진 이괄이 반란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당시 인조가 공주지역에 공산성 피난했었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 관련된 키워드 좀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데, 정묘호란의 경우에는 후금의 침략으로 발생했었고, 당시에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그런 후금의 침략을 방어했었다는 게 핵심이고,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침략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남한산성에서 그런 침략을 방어했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붕당 관련 내용 돌아와가지고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예송, 효종 사망 이후의 기예송이랑 효종비 사망 이후에 그런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놓고서 예법 논쟁이 발생했었는데, 이 기예송 때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이 가빈예송 때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당시에 공통적으로 1년의 상복을 주장했다. 이 1년의 상복을 기출식 표현으로는 기념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숙종 때는 특정 집권 붕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뭐 특정 정당 얘기하면 조심스러우니까 뭐 갑자기 어떤 데는 막 갑자기 1년 만에 뭐 파란 정당이 집권해요. 아니면 어쩔 때는 갑자기 1년 만에 빨간 정당이 집권해요. 이런 식으로 뭐 특정 붕당이 권력이 팍 몰아지는 그런 정치적 변동 관련된 환국이 숙종 때 발생했었는데, 이 환국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약간 각 환국마다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그런 사건 키워드 좀 알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경신왕국의 경우에는 허적의 유학 사건이라 가지고 당시에 그 뭐 비장막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비를 막기 위해 그 장막 같은 거 치는 걸 이 허적이 다 가져가가지고, 당시에는 일단 이 남인이 출신 인물들이 그 대거 처형돼가지고 약간 서인이 집권을 결국 가져왔었고, 이 기사왕국 때는 어떻었냐면 송시열이 이 장희빈의 아들인 그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에 책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원자 세자 책봉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요? 괜히 훈수를 놓다가 송시열 유배되면서 당시에 그런 서인의 영수가 모가지에 날아가면서 남이 집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약간 이 그 숙종이 좀 후회를 해가지고 송시열의 그런 관직도, 그러니까 관작도 포기해주고 그 명예회복 같은 거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도 복위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남인이 반대하다가 조금 크게 처형을 당해가지고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남, 서남, 서 이런 식으로 집권했다. 그 흐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황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화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 관련된지 그런 키워드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순조 때부터 철종, 그러니까 세도 정치기랑 관련된 그런 인물들 키워드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순조 때는 그런 공노비 약 6만여 명을 해방시켜줬고, 뭐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등이 처형되는 신유밖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 황사영이라는 그런 천주 신자가 비단에다가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막 그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그 본국에 연락 좀 해가지고 이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데 좀 때려주세요, 함대 갔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내는 그런 황사영 백서 사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도 정치기에 그런 반란 사례 좀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홍경래, 우군칙 등을 중심으로 평안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경래난과 이 백낙신의 그런 학정에 반발해가지고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 일으킨 임술문봉기. 그래서 이 임술론 및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박규수가 안에서 파견돼 가지고 삼정 이정청에 설치를 건의했다. 그걸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거 흐름형 문제 된다면 뭐 신유학회, 홍경래의 난, 이 최재우의 동학 창시, 그리고 임술론 및 봉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홍경래 난 이후에 임술론을 발생했다, 이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양기. 일단 계양기 먼저 다루면은, 이 계양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차 수신사 파견 제외하고서 일단 흐름형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크게 병제, 병호, 신척, 운강,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 사건, 병인 양료, 오페에서 도구 사건, 신양료, 척합이 권리,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흐름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 양료의 경우에는 병인박해를 계기로 발생했었고, 이 신미양료의 경우에는 제너럴 셔머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었다. 그래서 이 병인 양료는 프랑스군의 침략을 받았었고, 당시에 뭐 정독산성에선 양원수가, 그리고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이 방어했었고, 이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이 뭐 어제현 장군이 광서보 등에서 미군에게 항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런 두 국가의 침략과 더불어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구하려는 그런 일련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 흥선대원군 집권 때 그런 서양과의 수교 거부 의지를 표방하는 척화비를 종로를 비롯한 그런 전국 각지에 건립했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본의 군하의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해양, 해양 측량권 인정, 치해법권 이런 걸 규정했었고, 특히 1차 수신사로 이게 답례의 목적으로 1차 수신사인 김기수를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기에 플러스로 여기 1880년에는 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됐었는데, 2차 수신사의 대표 인물은 김홍집이고요. 이 김홍집의 경우에는 조선 책략을 국내 유포해가지고 미국과의 수교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880년에는 일단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솔직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연도보다는 이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거, 조사시켰다는 일본에 파견된 거, 그냥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 1880년에 개화정치 총괄 기구인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됐고, 그리고 군제 개편을 위해서 이 기존의 5군영을 무이영, 장어영의 2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선별해가지고 특수부대인 그런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군제 개편 과정에서 이 신식군대가 나오다 보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그런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식군이 나오다 보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 발생해가지고 이모곤란이 발생했었고,
그 외에 이때 나온 걸로는 일단은 이 이모군란 결과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배상금 지불이랑 일본 공사관 내 군대 주둔을 규정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이 구식군인들이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 습격했었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준 청나라와는 조청산미 수류 무역 장정을 체결해가지고 치해법권을 인정해줬고 한성과 양화진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는 그런 장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뭐 1883년에는 그냥 조약 관련된 키워드 안겨주는 게 좋은데 이 법인사는 미국에 파견된 사절도 아니고요. 이 조의 통상 장정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그런 무역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 체결한 장정인데 관세에 대한 규정 인정했었지만 뭐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고 특히 이 조의 통상 장정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조항인 이 쌀 수출 일시적 금지할 때 사전에 통보하세요라는 그런 걸 규정한 방공령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원산학사가 설립됐었고 그 외에도 이 1883년에 근대식 기구가 많이 설립되었었는데 근대식 무기 제조 기구인 기기창, 신문을 발행하는 방문국, 근대식 화폐를 발행하는 전항국 이런 게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이 전항국에서는 백동화를 발행했었는데 이따 다룰만한 그 화폐 정리 사업에 연결될 만한 키워드가 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1884년부터 85년으로 넘어오면은 이 84년에는 이 개화당, 이 김옥균, 박영호 등 그런 개화당 입지 약화를 우려해가지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그런 정변을 주도했었고 그 결과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배상금 지불이랑 공사관 신축비 지불 규정했었고 텐진조약은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건데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보고할 것을 규정한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 견제를 명분으로 거문도를 약 3년간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앞서 제가 다룬 키워드를 좀 연결해 본다면 이 통리기 무함원 설치,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거문도 불법 점령을 만약에 연포형 문제를 낸다면 얘네 넷 중에 키워드 연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 사건의 순서,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갑신정변으로 먼저 발생했다. 검도 불법 점령이 갑신정변 이후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암기를 해두셔야 연표형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해두시고 이때 당시엔 알렌이라는 인물의 건의로 근대시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제가 크게 흐름을 다룰 만한 게 없는데 그냥 1894년에는 이 동학농민 운동 발생했다. 근데 얘는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다루기에는 관련 사건의 흐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동학농민 운동 관련된 그런 세부 사건은 제 정규강에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흐름형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동학농민 운동 전개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1차 갑오개혁,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그걸 먼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랑 시모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배상금 지불이랑 랴오쫑 반교 할양을 규정했었는데 당시에 삼국 간섭,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해가지고 이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쫑 반도를 반환하니까 이 칠러 내각 형성, 그러니까 러시아 오빠 너 멋있다면서 이런 칠러 내각 형성하려 하다 보니까 명성황후가 그래가지고 이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경복궁 권천궁에서 의미사변 일으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약간 일본 쪽 간섭해가지고 의미개혁을 주도하면서 당시에 뭐 건양이란 연호를 쓰고 뭐 태양령을 채택하고 단발령 같은 걸 시행하고 그런 일련의 개혁 같은 거를 조금 간섭하게 됐던 게 의미 개혁이고 당시 고종이 그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관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국열 가방을 타고 위장해가지고 도망쳤었는데 나중에 그 경운궁 덕수궁으로 항궁해가지고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지가 황제로 좀 즉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개혁 같은 걸 추진했었던 그런 흐름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의미사변, 의미개혁, 아관파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는 나머지는 좀 가볍게 보시면 일단은 이 1899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연도냐면은
개항기 문물연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위 뭐 방문국이라던가 기기창이라던가 광해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그런 개항기 문물 연도를 다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만약 한능검에서 개항기 문물 연도 문제를 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경인성 계통이랑 전차 계통이 가장 잘 나와요. 한 10번 내면 하지 한 최소 7번 내지 8번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개의 연도로 최대한 암기하시면 약간 개항기 문물 문제 풀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좀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는 이후 관련된 거 좀 보시면, 이 러일 전쟁 때 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금 체결한 그런 조약사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 가지고 그런 일본에게 군사적 요충지 확보하는 걸 좀 인정해 준 거,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랑 이 재정 고문인 메가타를 국내에 파견했었고, 특히 이 메가타의 경우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이 나오면은 이 메가타라는 그런 재정 고문이랑 플러스로 이 백동화를 제 은행권 교환했다. 그래서 백동화 메가타 나오면 그냥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셔도 접근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러일 전쟁 때 맺었던 거고, 이 러일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일본이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뭐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간섭을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 모릅니다, 간섭 안 할게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섭권을 아예 배제시켜 버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을사늑약을 체결해 가지고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을사늑약 관련된 키워드는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 이 을사늑약의 체결 반발해가지고 헤이그 특사를 몰래 파견했었는데 대표 인물로 이준, 이위종, 이상설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제가 그런 대한제국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전미칠조를 맺으면서 그런 통감부에 대한 지배권의 강화를 규정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결과 해산된 군인이 일부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정미의병을 활동했었고, 당시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개항기의 경우에는 최근 좀 잘 나온 키워드, 이 기후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시켰다는 사실과, 이 일제감정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리고 이 안중근 관련된 키워드로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사실과 이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인물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제감정기 들어갈 건데, 솔직히 일제감정기는 뭔가 그렇게 매력적인 흐름형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기별로 좀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크게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범위는 일단 무단 통치기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기의 사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고,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해가지고 고등학교 수업 연한을 4년 정했었고, 이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인 조선태영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단 통치기 역사 사실 뭐예요? 조선태영령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이 1912년에는 임병찬 등이 보벽주의, 그러니까 왕정체제 회복을 추구하는 보벽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의군부를 조직했었고, 1915년에는 박상진 등이 공화정 체제를 지향하는 대양광복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1915년에는 경복궁에서 일종의 그런 물건 박람회,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조선물산 공진을 개최했었는데, 이건 무단 통치기의 사실로 낼 수 있고 경복궁과 관련된 역사도 사실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일제감정기 최대 규모 민족운동인 3.1운동이 발생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일제가 정치 방식을
무단 통치 방식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쭉 이른바 문화 통치 시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3.1운동 이후에 조금 더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한 결과랄 수 있겠고, 이 만주 지역에서는 이 김원봉 등이 윤세주 등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런 진짜 뭐 폭탄 투척 의거 활동,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 같은 걸 많이 하는 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1920년에 이뤄가지고 이 조만식이 우리나라 그런 물건을 애용하자 강조하는 조선물산 장려를 조직했었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1920년대 그런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사례, 이걸 좀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봉훈, 청간, 하나 빠져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대한 독립군단 결성.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 결성. 그래서 이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흐름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봉훈, 청간, 대자, 이런 식으로 봉훈, 청간, 대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좀 빠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충드리면은, 봉훈, 청간, 대자, 그리고 여기쯤에 만주 3부 결성. 물론 만주 3부가 조금 연도가 여기 안 걸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봉훈, 청간, 대자, 그리고 만주 3부 결성, 그리고 미스야 협정, 그리고 1900한 이제 20년대 후반쯤에 이르러가지고 그 3부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가끔씩 순서 문제 내치기 때문에 봉훈, 청간, 대자, 만미통, 여러분들 이거 좀 충가해두시고, 이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이 이끈 홍범도가 일본을 승리해가지고 당시에 이 복수를 위해 가지고 중국의 기마 집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 공사와 습격하는 훈춘 사건 주도한 다음에, 이로 인해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왔었는데, 당시에 뭐 앞서 말한 홍범도의 군대라던가 아니면 북로군정서군이 이끈 김좌진의 그런 군대들 연합해가지고 청산리에서 또 일본을 크게 격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간도 지역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전을 일으켰었고, 이런 독립군들의 그런 본거지 이동하기 위해서 서해를 총재로 한 대한 독립군단이 결성돼가지고 연해도 지역 이동했었는데, 이런 독립군의 약간 지휘 분쟁이라던가 약간 당시 러시아의 군대와,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와 이렇게 좀 대립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군대가 피해를 입는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었는데, 다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만주 3부를 결성했었고, 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그래서 이 만주 지역 독립운동 다시 산업하기 위해 가지고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 미국, 일본의 경무국장인 미스야랑 중국의 군벌인 장쩌린, 이 사람끼리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3부를 통합해가지고 국민부랑 혁신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나중에 뭐 한국독립군이라던가 조선혁명군이라던가 이런 군대가 창설되게 된 겁니다. 뭐 나머지의 경우는 여기는 솔직히 그렇게 흐름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제2차 조선 교육령의 경우에는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 늘렸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국민대표회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독 연도로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성을 논의하고 침체되는 거 대한민국에 조금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려고 당시 뭐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해가지고 이런 임시정부가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한 이 연도가 단독 연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 반포를 계기로 약간 우리나라만의 그런 고등교육기관 설립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밀립대학 기성회를 이상제로 조직했었는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2차 조선교육령, 밀립대학 기성회 조직,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거는 약간 일제감정기의 그런 실력 양성운동 관련된 흐름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도를 암기해두시고, 뭐 이때 당시에 발생한 대표적인 뭐 지주 문제철의 그런 소장료 인하, 그러니까 이런 이 지주 문제철이 약간 고율의 소장료를 징수한 걸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뭐 노동운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임시정부 관련된 연도로서 박은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선출됐다던가 이상용이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것도 좀 흐름 문제 낼 수 있고, 그 외에도 여기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그러니까 순종 융의왕제 인산을 계기로 발생한 60만세 운동의 결과 이 정우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비타오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추진된 결과 이 당시에 약간 연합 성격, 그러니까 민족 연합 성격의 단체인 신간의 창대였었고, 이 신간의 그런 자매 단체로서 여성 계몽 운동을 주도한 근우회도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결과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추진되면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것도 가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나머지 별로 연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 한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 지역에 발생한 그런 학생들이 주도한 그런 항일 운동이고요. 원산 총파업의 경우에는 문평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 노동자를 구타해 가지고 발생한 일제감정기 최대 규모의 노동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암태도 수작쟁이, 그리고 원산 총파업, 그리고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 그래서 이 흐름을 또 순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동운동의 흐름이라면 여기 제가 아까 언급한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원산 총파업, 그리고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 이거는 약간 노동운동의 흐름으로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고, 그 외에는 만주사변은 얘는 별로 안 중요해서 패스하고, 한인애국단이라 해가지고 당시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그 단체를 조직했었는데, 당시 이봉창이라던가 윤봉기 의사 등이 각각 뭐 도쿄 천황에 탄 마차에 폭탄 투척한다든지 아니면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의거 활동 같은 걸 주도해가지고 당시 나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계기를 가져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여기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족 말살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민족 말살에 관련된 키워드로서 중일 전쟁이 발생했다는 키워드랑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데 플러스로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 두 가지 키워드는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민족 말살기의 역사도 사실, 아니 일제 정책 유형될 때 빈출 키워드 잘 나옵니다. 비슷한 걸로 국가총동원법이라 해가지고 전시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일제가 조선인들 인적 물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그런 법 같은 걸 제정한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이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과 여기 나와 있는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더 우리나 한국 신민에 충성하는 그런 교육 강화하고 조금 더 군사 실무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점차 강화했었던 게 이런 교육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행했었고, 이 1938년에는 조선의용대라 가지고 중국 관내에서 김원봉이 결성한 최초의 군사 단체, 아니 조직, 이 조선의용대 창설했다는 게 중요한데, 얘만 유독 1938년이라는 연도를 힌트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38년에 만들어진 그런 군사 조직이 뭐예요? 조선의용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 1932년부터 쭉 이동하다가 40년이 이르러가지고 충칭 지역에 정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산하 부대로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당시에 이 조소왕이 그런 정치, 경제, 교육의 그런 균등을 강조하는 삼균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었고요. 특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선전 포고문을 발표해가지고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실 연합군이 이러니까 그건 당했던 거고, 그 외에도 이 민족 말살기 키워드로서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사상법 예방 구금령을 시행했다던가, 이 한글 수호 단체인 조선어학회가 해산되는 조선어 학회 사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 한국광복군이 이 독립운동 작전이 국내 진공 작전 추진했었는데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런 걸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흐름형 문제 된다면 한국광복군 창설, 대선전 소고문 발표, 그리고 국내 진공 작전 추진, 그러니까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흐름형 유형을 낼 때
한국광복부 창설, 뭐 삼균주에 기초한 건국관 발표나 대선전 포고문 발표,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로 국내 진공 작전 추진, 이런 흐름까지 언급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시대인데, 현대시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솔직히 앞서 다룬 것들에 비하면 직접적 흐름이나 다룰 만한 내용은 솔직히 여기 있는 것만 암기하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깊게 뭐 흐름을 설명은 안 드리고, 각 정부에 이런 게 있었다, 그냥 그런 거 정도만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흐름형 유형 여러분들 좀 더 주목하실 거는 여기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 안재용 등을 중심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남한 쪽에는 미군, 그리고 북한 쪽에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우리만의 그 자치적인 그런 국가 재건은 무산되고, 당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열어가지고 신탁 통치 의결이라던가, 아니면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같은 거 의결했었는데, 특히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눠져가지고 국내 대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먼저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범위 놓고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해가지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와야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가 안 통한 결과, 당시 이승만이 남한에라도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정읍발을 하자, 당시에 이 여운형, 김규식 등 중심으로 안 돼 하면서 좌우합작 위원회 조직해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면서 뭐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라던가, 아니면 토지 분배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의결사항 같은 거 말했었는데, 이 여운형이 해화동에 피살되면서 이 좌우합작 위원회는 와야 되었어요. 뭐 어찌저찌 결과적으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유엔의 한국 문제를 이관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유엔 총회에서 대회가 나온 결과,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정부 수립 위한 그런 투표? 선거? 이런 거에 대한 담당하려 했었는데, 이 북한 쪽에서 입고 거부해가지고 남한에서만 이런 거 하자는 의결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김규식 등이 안 돼 하면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과정이 실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물론 이 이전에 일단 제헌국회 먼저 수립되었는데, 제헌국회 먼저 수립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50총선거, 우리만 남한만 단독 선거에 반대해가지고 이런 제주 4.3 사건이라던가 여수 순천 19 사건, 이런 사건들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6.25 전쟁 관련된 건데, 6.25 전쟁 관련된 걸로는 이 에티슨 선언,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티슨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한반도와 타이완이 이 에티슨 라인을 배제되면서 약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명분 정도를 제공했었던 결과 이 6.25 전쟁이 발생했었고, 이 6.25 전쟁 당시에는 이 부산 정치 파동이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발췌 개헌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체결해가지고, 그럼 미국과 한국의 그런 국방 안보를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약간 쉽게 말하면은 이 6.25 전쟁의 배경이고 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25 전쟁의 사실유형을 내면은 에티스 선언과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빈출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했을 때 에티슨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 나오면 빈출 오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외에도,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가볍게 다룰 건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간나 다르면 일단 사사오익 개헌의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뭐 중임 제한 철폐하는 그런 개헌이고요. 약간 이승만 정부 다룰 때 흐름형 문제를 내면은 이 진보당 사건, 그러니까 조봉암이 간첩이야 하면서 처형시킨 이 진보당 사건이 되게 잘 나오는데, 아니 이승만 정부 시기에서 특정 시기 이후의
박사도 사실 문제를 내면은 이 진보당 사건이 정답 키워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저항해가지고 뭐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이런 거 발생했었고, 특히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 4.19 혁명이란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 박정희 정부는 이 72년을 기준으로 역대는 제3공화국, 이때는 제4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을 나올 때 가장 이 기출 키워드 잘 다루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유신헌법 발표했다던가 통일주축 국민회의 설치했다, 이거를 기점을 되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정희 정부는 이 시기를 기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 키워드 이런 게 나오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솔직히 제가 키워드에 대한 거는 설명하면 너무 길을 것 같아가지고 깊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빨간 줄에 있는 것들만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이 삼선 기원을 통해가지고, 이게 6차 기원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의 그런 삼선 연임을 허용했었고, 이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도 대단결을 발표한 7.1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한 이후에 이런 남북의 통일 문제를 그런 논의하기 위한 남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 반대한 그런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주도한 개헌청원 100만 서명 운동이라던가 3.1민주 구구선언이라 해가지고 뭐 정치인, 종교인, 뭐 제야 인사인 등이 모여가지고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 박정희 정부 때는 약간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 운동, 그리고 뭐 중공업 육성 위한 포항제조소 1기 설비 준공. 물론 이런 식으로 제1차 석유파동이라던가 제2차 석유파동처럼 경제적 위기도 있었긴 했었지만 100억 달러 수출 달성한 등 경제적 성과를 크게 가져온 게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박정희 정부는 경제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박정희 정부 말기에 YH 무역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YH 무역회사 여공들이 이게 농성을 전개했었는데, 이거에 인해 가지고 당시에 신민당의 김영삼이 제명된 걸 반발해가지고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했었고, 이걸 결과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는 전두환 정부 때 관련된 걸로는 그냥 가볍게 다루면은, 이 신군부의 비상기원과 무력 진압 반대에서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랑 이 제8차 개헌 통해 가지고 당시에 전두환이 이 대통령 선거 인단에서 7년 단임제로 이렇게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선출하는 그런 개헌을 단해 가지고 결과도 이 8차 개헌을 통해서 전두환이 이렇게 7년 동안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권이 끝날 쯤에 이 대통령 직선제 그런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결과 제9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두환 관련된 키워드고, 여기에 플러스로 굳이 하나 더 외우고 싶으면은 삼저 호황이 있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가볍게 다루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각 정부 시기의 대표적 사실 다룬 거라 크게 뭐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노태우 정부, 여기 나와 있는 건 김영삼 정부, 여기 나와 있는 건 김대중 정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모색하고 그런 통일교를 모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쉽게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런 식 암기해두시고,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이 금융거래 시 실명을 반드시 할 것을 규정하는 금융실명 실시랑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근데 정권 말기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을 요청했다. 그래서 약간 뭔가 김영삼 정부는 숫자라던가, 그러니까 이거 돈, 숫자라던가 아니면 영어가 들어간 키워드가 조금 많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뭐 개성공단 설치도 합의하고, 물론 그 이전에 뭐 금강산 회로 관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경의선 복원 사업 같은 걸 이제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 경의선 복원 같은 거 추진한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이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이 되는 등 뭔가 그런 통일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다뤘던 게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부산아시안 게임이라던가 한일 월드컵 같은 그런 국제대회를 개최했었고, 이 노무현 정부는 이 김대중 정부의 그런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가지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착공식 개최하고요. 그리고 경의선 뭐 시범 운행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한능검 교재인 시대별 주제별 600제에 있는 이 연표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선사시대부터 현대 파트까지 조금 암기해두면 좋을 만한 연표형, 흐름형 그런 거에 대한 팁을 다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험 당일날에 좋은 결과 얻으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